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 중인 문양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인연이 존재한다고들 하죠. 저는 얼마 전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 못된 마녀들을 물리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2명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게는 소중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 두 아이 중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아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물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역시 더 마음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 중에서도 특히 한 아들이 저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 된 데에는 정말 큰 사연이 있거든요. 그 아들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밝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꼭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악한 인연은 하루빨리 인생에서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20대 초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고 이 결혼은 저에게 너무 일찍 현실의 가혹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저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하늘의 달과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둘 낳고 나서부터는 그 변화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연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착실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뒤늦게 바람이 든 건지 그는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 술만 마시고 다니며 집에 경제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도박에 빠져 집에 있는 돈을 모조리 탕진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조차 남기지 않고 집을 나서며 점점 더 파멸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이러한 남편과 함께 지내야 했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해가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다행히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 시절 남편과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싸웠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있든 없든 싸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든 없든 저와 얼굴을 마주치기만 하면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어이, 가서 돈 가져와. 지금 월급 받을 때 다 됐잖아. 그 돈 지금 당장 가지고 나와. 내가 바로 나갈 거니까. 그는 늘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했고 저는 매번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애들 안 보여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서도 돈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애들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렸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적당히 하라고요. 제가 이렇게 울부짖으면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넌 그냥 내가 돈 달라면 돈 가져오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면 벌어오면 되는 거야.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었어. 야, 나 간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까지 돈 만들어놔. 라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 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도 아이들의 인생도 모두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러나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 줄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혼 과정도 참으로 다이나믹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아직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상간녀를 우리 집에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쳤기에 저는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바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어리석고 무책임했던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원래 살던 전라도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서울에 와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고 밤에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야간 근무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옆집 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이사 온 동네의 옆집 언니는 저와 또래로 일찍 결혼해 자녀를 둔 사람이었고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언니는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잘 만나 호강하며 살았던 그 언니는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제 아이들에게 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제가 사줄 수 없는 햄이나 고급 반찬을 사서 먹여주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씻겨주고 저를 기다렸다가 아이들을 돌려주곤 했죠. 만약 그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거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어찌나 예쁘고 착실하게 자라주었는지 지금도 제일 미안하고 동시에 고마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도 번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의협심과 정의감이 남달랐습니다. 그 강단 있는 모습이 남달라서 종종 제 아들이지만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는 정말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의 한 집에서 여자가 혼자 뛰쳐나오고 그 뒤를 시커먼 남자가 마구 쫓아오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 아들은 곧바로 그 남자를 따라잡아 경찰에 넘겼고 결국 시민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그 남자가 직접 흉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나중에 체포된 후 확인해 보니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용감하게 그 남자를 제압해 여자를 구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첫째 아들은 그 용기와 강단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용감하고 강단 있던 첫째는 직업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교정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직업인데 웬만해서는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어렵고 험난한 일이죠. 그러나 제 아들은 그 일을 고집하며 결국 교정직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둘째는 평범하게 자라 일반 직장에 취직해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어느 정도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후에는 스스로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빨래며 음식 준비까지도 해놓을 만큼 야무지게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야무진 아이들이 결혼은 좀 늦게 하더라고요. 둘째는 가끔 연애라도 했지만 첫째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처럼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어느 순간 첫째가 연애를 시작하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둘은 소개팅을 통해 만났는데 여자도 취의생사로 나름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싹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3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지냈고 2년쯤 지나 아이도 낳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일을 병행하며 잘 지내던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며 얘기를 꺼내더군요. 며느리는 원래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치위생사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돈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다고 생각한 며느리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먹는 모습을 촬영해 올리거나 여행 가는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 유튜브 활동 때문에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물 청소와 식당 일을 병행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건물 청소만 하며 지냈죠. 예전에는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아들들이 주말에는 쉬라고 권유해서 평일에만 일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평일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 거의 집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며느리가 우리 아들도 손주도 없이 집에 찾아왔더군요. 어머, 지혜야. 일창이도 없이 무슨 일이야? 오늘 일창이 근무 중이야? 우리 손주는 어디다 맡기고 혼자 왔니?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답하길. 어머님, 남편은 지금 근무 중이에요. 아기는 잠깐 친정엄마에게 맡겼고, 제가 오늘 어머님과 함께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 일창 씨한테 들으셨죠? 저 어머님과 함께 영상 하나 찍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저랑 과자 하나만 드시면 돼요.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과자. 그게 뭐 대단한 거라 그러냐?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제가 드리는 과자를 먹고 맛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라고 했죠. 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뭐 그거만 하면 되는 거지? 알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큰 후회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과자 하나가 정말로 저를 큰일 나게 할 뻔했거든요. 촬영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카메라 앞에서 활기차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어머님과 함께 먹방을 해볼 건데요. 짜잔! 한창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 과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챌린지인데요. 지금까지는 흔한 챌린지였다면 오늘 저는 특별한 시도를 해볼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챌린지. 며느리는 그 시커먼 과자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걸 한 입에 먹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과자인지 물었지만 며느리는 먹어보시면 알아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주는 것이니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배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약 3년 전 일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 그 과자가 미국에서 한 10대 청년이 먹고 사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자는 정말로 엄청나게 매운 것으로 유명했으며
매운 정도가 너무 강해 매운이라는 표현보다 아프다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과자를 먹자마자 온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눈물과 콧물, 침까지 흘리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으며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 좀 보세요. 진짜 매운가 봐요. 우와, 저 우리 어머님 이렇게 매워하는 모습 처음 봐요. 어머님, 이대로 5분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기가 막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답도 하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계속 아파하자 그제야 며느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일부러 저 영상 찍는다고 오버해 주시는 거죠?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그제서야 며느리는 진짜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듯 했습니다. 119를 부를게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쩌죠? 물 드릴게요. 아니, 아이스크림이 좋다던데. 제가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잠시만요. 며느리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허둥지둥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후에도 위가 아파 한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 아들은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거 젊은 사람들도 먹고 힘들어하는 건데 이걸 엄마한테 먹이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는 이어서 저에게도 말했죠. 엄마, 이걸 왜 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걸 먹고 젊은 사람들도 응급실에 실려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며느리가 그냥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지. 이런 과자인 줄 몰랐다고?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이런 과자인 거 알고 먹인 거야? 정말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나한테 준 거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화도 내지 못했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를 내며 며느리를 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못 드실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먹든 못 먹든 이런 건 네가 먹어야지 왜 나한테 주냐고. 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어야 조회수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그 챌린지를 할 때는 아이스크림이나 매운 기운을 가라앉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과자를 먹기 전에 위보호제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제가 미리 겁을 먹고 그 과자를 먹지 않을까봐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과자를 건넨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유튜브에서 유자도 꺼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활동을 접어야 했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뭐라 하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찍은 영상을 보고 기억을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 내용을 종이에 정리해 주었고
덕분에 제가 이 사연을 더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적어준 내용을 보니 그때 상황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끔찍했어요. 며느리는 철이 없었고 그저 요즘 젊은이들처럼 무모했죠. 그 이후로는 며느리가 다시는 선을 넘는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 아들들이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나 유튜브를 다시 하고 싶다고 눈치를 주었지만 저희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유튜브에 대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일도 하며 아이도 잘 키우면서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우리 가족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차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면서 늘 그렇게 다녔죠. 그런데 그날 아침 출근길에 늘 건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아들은 끝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공중에 떠올라야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음주운전을 하던 여성 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아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이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갈비뼈는 거의 다 부서진 상태였으며 가장 심각했던 것은 다리였습니다. 다리도 심하게 손상되었고 신경까지 다쳐 수술 이후에도 걸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의사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아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성 운전자는 구속되었지만 그로 인해 아들의 장애를 보상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이후 아들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처음으로 무너지는 아들을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제 아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며느리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된 후부터 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남편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힘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 밤낮으로 제 아들을 괴롭히며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는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고 손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원한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아들 앞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가 간병사 역할을 하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꼭 아들을 탓했습니다. 너 왜 살아왔어? 평생 불구로 살 거라면 왜 살아서 돌아왔냐?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가 뭔데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비웃는 말을 들어야 하냐고? 라며 폭언을 쏟아냈죠. 며느리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며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그렇게 싫으면 이혼해. 그런데 이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건 무슨 신보야? 내 아들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잖아. 어느 정도 참았으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 네가 아들 병원에 있을 때 제대로 병문안 한 적이나 있어? 아니면 손주를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적이라도 있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만 했다면 이제는 멈출 때도 됐잖아. 다시 한 번만 내 아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짜증을 내면 그때는 내가 강제로 이혼시킬 거야. 아니, 차라리 지금 당장 이혼해. 저도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며 아들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화를 내고 난동을 부릴 때마다 아들은 큰 고통을 겪으며 이혼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격한 감정 속에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저에게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매일같이 울면서 말했죠. 엄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거예요. 나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와이프랑 이혼할 수 없어요. 와이프랑 헤어지면 나 혼자 남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와이프 좀 설득해 주세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와이프가 날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들은 매일같이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울다가도 화를 내는 것을 반복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해도 아들은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 아들은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아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보다도 더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어머니 안사돈이었죠. 평소에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아들이 건강할 때는 안사돈이 자주 집에 들렀지만 아들의 사고 이후로는 발길조차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사돈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제 아들을 보자마자 귀를 의심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아직도 그렇게 있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하게 있을 거야? 다리가 아프더라도 가장이라면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뭐라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 딸이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이기적이어도 정도껏 해야지. 아픈 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고 있는 거야? 안사돈의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도저히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큰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을 더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안사돈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봐요. 안사돈,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지금 아픈 애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오랜만에 와서 할 말이 그거예요? 그런 말 하러 왔다면 차라리 나가요. 여기서 더 이상 말할 거 없으면 당장 떠나세요. 내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반말까지 섞어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그녀는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돈, 생각을 해봐요. 다친 건 다친 거고
가장으로서 할 일은 해야죠. 내 딸이 얼마나 불쌍한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야, 너 한번 걸어봐.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라고. 못 일어나겠지. 평생 휠체어에 있을 거라면 내 딸 발목 잡지 말고 이혼해. 남의 귀한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 도장 찍으라고. 안사돈의 이 모욕적인 발언에 저는 당장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안사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팔에 힘을 주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안사돈은 차가운 말투로 악마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꼴 좀 봐라. 저러니 무슨 가장 노릇을 하겠어. 내가 미련했어. 내가 미련했지. 야, 용 쓰지 마. 어차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테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해. 안사돈의 차가운 말 앞에서 아들은 더 이상 일어나려는 시도를 멈추고 분노와 울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도 죽고 싶어요. 나도 내 모습이 한심해서 미치겠다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막말을 합니까? 그래, 이혼해줄게요. 네 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다고? 알았어. 내가 이혼해준다고. 그런데 알아두세요. 당신 딸은 이혼녀 되기 싫어서 불구로 사는 나라도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했다고요. 이혼하기 싫다는 딸, 당신이 이혼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하는 대신 당신과 당신 집안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아들의 포효에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울부짖는 아들을 대신해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신, 당장 우리 아들 집에서 나가. 앞으로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니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저는 그 여자를 현관문까지 밀어가면서 쫓아냈고 그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는지 제가 밀면 미는 대로 순순히 현관문을 통해 나가 버리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허무하고 비통했습니다. 안사돈이 가고 나서 제 아들은 굳은 결심을 했는지 바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나 재활치료 받을게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나 분명 걸을 수도 있다고. 나 걸을래요. 아니, 나 걸어야겠어요. 무조건 걸어서 저 인간들한테 철저하게 복수해 줄 거예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나약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나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인간들 어떻게든 제가 복수할 거예요. 날 모욕하고 엄마를 모욕한 죄 내가 제대로 치르게 해줄 거라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걸을 수 있게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일창아. 잘 생각했어. 정말 큰 결심했다. 정말 장하다, 내 아들. 너 걸을 수 있어. 무조건 걸을 수 있어. 엄마가 너 걷게 만들어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 너 걸을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이 엄마만 믿어. 알았지? 무조건 엄마만 믿어. 네, 엄마 감사해요. 못난 아들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편안한 모습이 되면서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오랜 시간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죠. 그 뒤로 아들은 정말로 이혼을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고 며느리도 지 엄마에게 설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며 버틸 땐 언제고 순순히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화가 나면서도 다행인 건 며느리는 이혼녀가 되는 것도 싫은데 애 딸린 이혼녀 되는 건 죽어도 싫다면서 우리 아들에게 손주를 던져버리듯 떠넘기고는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손주를 본인이 키우고 싶어 했었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공적으로 마친 아들에게는 또 하나의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음주운전으로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갖게 한 여자 운전자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죠. 연락 온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합의를 해달라는 거였죠. 그쪽에서는 우리 집안에 5천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합의를 요구한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저희가 합의를 해주면 법원에서도 그걸 일부 참작을 해 주어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 우리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 여자와 그 여자 부모까지 다 와서는 사죄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결정권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수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사과했을 때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왜 합의를 해준 거야? 저 사람들이 밉지도 않아?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물론 밉죠. 왜 안 밉겠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부모님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그 부모님은 자신들의 외동딸이 저지른 일로 인해 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엄마도 봤잖아요. 부모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나도 부모로서, 그리고 엄마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말릴 이유는 없지. 잘했다. 정말 잘 결정했어. 내 아들은 역시 착하고 멋지고 훌륭해.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용서했고 저도 아들이 웃으니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아들은 이혼 후에 웃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반면 아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이혼 후에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죠. 아들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석 달째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속을 썩이려나 싶어서 제가 곧바로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남편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고서도 양심이 있으면 양육비는 밀리지 말고 알아서 보내. 안 그러면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든 양육비 받아낼 거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아들한테 밀린 양육비 보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 올지 기다렸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정말로 통장 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다 해가며 돈을 받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정확히 10일 뒤 아들에게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들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며 통화 내용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못 준 거야. 나 지금 완전히 망했어. 엄마 때문에 완전히 다 망했어. 엄마가 내 돈을 들고 도망갔어.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양육비를 못 보낸 거야. 내 전 재산 1억 7천만 원을 엄마가 들고 도망갔다고. 나 좀 봐줘, 여보. 그리고 혹시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엄마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주지만 한 번 마음을 거두면 철저히 거두는 것이 제 아들이었죠. 이번에도 아들은 며느리의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날 차버리고 나간 거잖아. 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네가 날 벌레 취급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내팽개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아쉬워졌어?
그런데 어떡하냐? 난 이제 네가 진절머리 나서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거든.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게 제일 끔찍하고 후회스러운 일이야.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당장 양육비나 보내. 아들은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걸 눈치채고 허겁지겁 아들을 붙잡으며 묻지도 않은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진짜야. 핑계가 아니라 진짜라고. 엄마가 금은방 운영하면서 돈놀이를 좀 했었어. 여기저기서 사람들 모아서 한 10명 정도 되는 개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받아낸 돈을 엉뚱한 데 쓴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그 돈 꼭 메꿔야 한다고. 투자해주면 8% 원래 주는 건데 나한텐 특별히 10% 준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맡겼어. 그게 무려 1억 7천이라고. 몇 달 동안은 이자를 잘 줬었는데 당신한테 돈 못 보낸 그 달부터 돈을 안 주더니 이제는 잠적해버렸어. 여보, 나 진짜 돈 없어. 엄마가 아빠 돈까지 싸그리 다 들고 튀었어. 여동생 돈도 가지고 갔는데 그 얍삽한 애가 그건 미리 챙겼더라고. 그 얍삽한 게 엄마가 사고 칠 걸 알았던 거야.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까지 끌어들이기 싫어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야. 나 지금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엄마한테 돈 맡긴 사람들은 지금 나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야. 나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며느리는 이렇게 하소연하며 자기 사연을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듣고 보니 사돈이 금은방을 운영하며 주변 상인들과 개 모임을 만들어 돈을 모았던 모양입니다. 그 모임에는 유명 연예인의 부모님들도 있었고 동네 상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에게 찾아와 하루 종일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경찰들도 이미 사돈을 찾고 있었지만 행방을 감춘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 며느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에게 다시 받아달라며 재결합하자고 뻔뻔하게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며느리의 사연을 다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며느리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잘 들어.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망친 거야. 요즘 말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 네가 딱 그 꼴이야. 네 사정은 내가 알바 아니고 당장 약속한 돈이나 보내 징징거리지 말고.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로 전화해봐. 그땐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하지도 않을 거야. 아들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전 며느리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딱 한마디만 보냈죠. 전화 그만해. 그리고 당장 돈 보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쫓아갈 줄 알아. 이 문자의 며느리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곧바로 밀린 양육비를 보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몇 번이나 양육비가 밀릴 것 같다고 아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를 보니 그쪽 사정이 참 딱하더군요. 며느리는 사기당한 사람들이 치과로 몰려오는 통에 병원 이미지가 나빠져 결국 다니던 치과에서 해고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재산을 다 털리고 지방으로 도망가 단칸방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바깥사돈도 자기 아내가 집까지 팔아먹고 도망간 탓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둘째 사돈의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사돈이 결혼하면서 내쫓기는 바람에 며느리의 좁은 단칸방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안사돈은 도망간 지 4개월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이미 돈을 다 탕진해 버린 상황이었기에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없어 결국 교도소로 직행했죠. 정말이지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망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양육비를 갚아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아들은 이혼 후 본격적으로 재활치료에 열중하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이 도와준 덕분인지 아들의 재활치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큰 희망을 가지게 되어 요즘은 전보다 훨씬 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무리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다가 속기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삶의 생기를 되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손주는 제가 아들과 함께 살며 돌보고 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이 결혼을 잘해서 며느리가 참하고 예쁜데 그 며느리도 가끔 우리 집에 오거나 조카를 데려가 돌봐주곤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아들이 이혼한 이후로 삶이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큰아들이 안정을 많이 찾았으니 저는 그걸로 다 된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돈에 휘둘려 무너진 안사돈은 결국 감방에 갔고 그 딸은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꼬여서 팔자에도 없는 아버지를 봉양하며 지방의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돈 앞에 양심과 신념을 버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악한 인연의 낌새가 보이면 그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통해 그런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두 다리가 아직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과 수준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소중한 사람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그 역경을 헤쳐나가면 언젠가는 빛볼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문양숙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문양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문양숙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문양숙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